아버님의 유언입니다. 막내에게는 하녀 한 명을 상속한다. 아니, 형님들께는 땅과 재산을 주시더니 저에게는 고작 하녀 한 명이라니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달빛 아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영남 지방에 원씨 가문이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넉넉한 전답과 풍족한 재산을 일구어온 가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원씨 집안을 우러러보았고 고을 수령조차 원씨 가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만큼 세력 있고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 10년 하늘도 무심하였는지 극심한 흉년이 영남 땅을 휩쓸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쩍쩍 갈라졌고 여름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남은 곡식마저 갉아먹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었지요. 백성들은 굶주렸고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원씨 가문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쌓아둔 재산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원 대감은 흉년 속에서도 소작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백성을 돌보려 애썼지요. 그러나 그토록 애쓰던 대감마저 그해 가을 과로와 병환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아, 이 집안을 잘 지켜다오. 원 대감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을 보살펴온 어른이었지요. 대감이 눈을 감자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나자 재산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아들은 각자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은 당연히 가장 큰 몫을 요구했고 둘째 아들은 자신도 가문을 위해 애썼다며 큰아들 못지않은 몫을 원했습니다. 형님, 저도 아버님을 모시며 가문 일에 힘썼습니다. 마땅히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평? 장자인 내가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찌 똑같이 나눌 수 있단 말이냐? 두 형은 서로 다투었고 논밭과 저택, 노비와 곡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여 서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 다투기도 했지요. 그런 와중에 막내 아들 원윤에게는 이상한 유산이 떨어졌습니다. 땅 한 평도, 곡식 한 섬도, 노비 한 명도 아닌 하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은 사랑채 한 칸과 하녀 한 명이었지요. 원유는 23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남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글을 익히고 사서삼경을 읽어 학문은 제법 깊었습니다.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기를 꿈꾸던 선비였지요. 그러나 원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책 속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을 뿐 땅을 밟고 사람을 다루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지요.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소작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이 재산 목록을 펼쳐놓고 이것저것 나누어 가지는 동안 원유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무엇이 돌아올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했지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몫이라며 건네받은 문서를 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원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그러했다. 막내에게는 사랑채 한 칸과 하녀 초연을 물려준다고 하셨다. 하지만 형님들께는 그토록 많은 땅과 재산을 주시고 저에게는 고작 이것뿐이라니. 원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형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문을 위해 일해왔지. 너는 그저 책이나 읽었잖느냐. 아버님께서도 그 점을 고려하신 게 아니겠느냐? 원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형들만큼 가문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었지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가장 아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작은 사랑채는 깨끗했지만 초라했습니다. 형들이 받은 저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요. 원유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형들은 자기 몫을 챙기느라 바빴으니 말입니다. 원유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원유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요. 그때 뜰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령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원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이제부터 도령님을 모실 초연이옵니다. 원유는 그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초연은 25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였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자세는 공손했으나 움츠러든 기색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하녀치고는 이상하게 침착하고 또렷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래, 그대가 초연이라는 이로구나. 원유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섭섭함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하녀 하나를 물려받았다니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지요. 도령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옵소서. 초연은 더 이상 말없이 물러섰습니다. 원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원유는 답답한 마음만 안고 지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유는 초연이 집안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몇 번 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하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유는 형들과 함께 마을 시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곡식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은 각자 하인들을 여럿 데리고 나왔지만 원유는 하인 한 명과 초연 단 둘뿐이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치들의 외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로 길은 비좁았지요. 원유는 형들과 함께 곡식 상인을 만나 값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윤이 데리고 온 하인이 곡식 자루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루가 터지면서 곡식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몇몇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것 봐라, 원씨 집안 도령이라는 이가. 하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구먼. 원유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요. 특히 형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놈, 대체 뭘 하는 것이냐? 원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도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지 못하겠거든 당장 물러가라. 쓸모없는 놈. 원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았지요. 하인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고 원유는 더 창피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더 높일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령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주인이란 하인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인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하옵니다. 원유는 고개를 돌려 초연을 쏘아보았습니다. 감히 하녀 주제의 주인에게 충고를 하다니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원윤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초연은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 하인은 어젯밤 아픈 어미를 돌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어 실수한 것이옵니다. 도령님께서 조금만 너그러이 보아주신다면. 원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인에게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화만 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곡식을 다시 주워 담고 시장을 떠났지요. 그러나 초연의 말은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주인이란 하인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인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밤이 되어 사랑채로 돌아온 뒤에도 그 차분하면서도 또렷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유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책에서는 분명히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인을 베풀고 덕으로 다스리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원유는 초연이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집안의 살림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하인들의 일을 배치하는 모든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게다가 소작인들의 사정까지 꿰뚫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원윤이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초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초연이 다가와 장부를 살펴보더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씨앗을 빌려간 소작인들의 기록이옵니다. 올해는 흉년이었기에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그렇다면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원윤이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초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도령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빌려준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옵니다. 그러나 억지로 거두어들이면 그들은 내년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게 되옵니다. 씨앗도 없고 농기구를 살 돈도 없게 되지요. 그것은 그들의 일 아니냐? 내가 왜 그것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원윤의 목소리에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장은 그러하옵니다.
도령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것이 맞사옵니다. 하나 내년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면 도령님께서 받으실 소작료는 아예 없어지옵니다. 그들이 땅을 떠나면 그 땅은 묵은 땅이 되고 새로운 소작인을 구하기도 어렵사옵니다. 사람을 살려두는 것이 결국 주인에게도 이로운 일이옵니다. 원유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이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년 가을까지 기다려주시되 대신 올해 추수한 것 중 일부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그들도 최소한의 양식은 남겨야 살아남을 수 있사옵니다. 초연의 말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헤아리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유는 그날 밤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책 속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 원유는 초연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왜 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소작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장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초연은 언제나 또렷하게 답했고, 원유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와 원씨 가문에 바쳐야 할 세곡 장부를 검토하다가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섬의 곡식이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요. 세금을 속인 것이요? 관아의 이방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들은 급히 모여 장부를 뒤졌지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큰형이 원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막내, 내가 관리하던 창고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내가 장부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원유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는 뒤죽박죽이었고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인들이 곡식을 빼돌린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대로라면 원윤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판이었습니다. 원유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때 초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도령님, 제게 잠시 시간을 주시옵소서. 초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장부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원윤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둔 장부 사본이옵니다. 원유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곡식을 옮겼는지 날짜와 시각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곡식을 옮긴 하인의 이름과 목적까지 적혀 있었지요. 초연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대감께서 생전에 저에게 분부하셨사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라 하셨사옵니다. 원유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은 정확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곡식을 빼돌린 것은 큰형의 측근 하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원유는 형들 앞에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큰형은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아의 이방도 장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문제는 해결되었소. 막내 도령이 아니라 큰댁의 하인이 문제였구려. 큰형은 더 이상 원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관리 소홀을 질책당했지요.
원유는 초연 덕분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날 밤 원유는 초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초연, 그대는 어찌 그토록 꼼꼼히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소? 아버님께서 그리 분부하셨다 해도 이토록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초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천한 몸이옵니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아왔지요. 그렇기에 언제든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제 몸을 지키는 길은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뿐이었지요.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해 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변명할 방법이 없사옵니다. 원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연의 철저함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온 것이지요. 초연, 그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원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뒤로 원유는 초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단력이 있고 성실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원유는 그녀에게서 진정으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던 중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작인 두 사람이 땅의 경계를 두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은 김씨라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힘이 있고 고을 아전과도 연줄이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쪽은 박노인이라는 가난하고 약한 노인이었지요. 김씨는 박노인의 땅 일부가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노인은 억울해하며 그것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경작해온 땅이라고 항변했지요. 형들에게 이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큰형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김씨가 힘도 있고 연줄도 있지 않느냐. 그냥 김씨 편을 들어주면 되지. 노인네 하나 쫓아내는 것쯤이야.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 그러나 원유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고 김씨의 태도는 오만했지요. 원유는 초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초연, 그대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오? 초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도령님, 억울한 자를 밀어내어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하옵니다. 주인이 정의롭지 못하면 백성들은 마음으로 따르지 않사옵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옵니다. 원유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원유는 초연과 함께 문제의 땅으로 갔습니다. 김씨와 박노인을 모두 불러 각자의 주장을 들었지요. 김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 땅은 원래 제 것이었사옵니다. 증인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김씨가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 김씨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 땅은 제 아버님께서 개간하신 땅이옵니다. 40년 넘게 저희 집안이 일군 땅이옵니다. 원유는 초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 기록이 있겠소?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장부에는 40년 전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버지가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시작했다는 기록이었지요. 이것이 증거요. 박노인의 말이 옳소.
원유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증거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령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막내 도령은 공정하고 백성의 말을 들어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힘있는 자의 편을 들지 않고 진실을 따진다는 이야기였지요. 원유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임을 말입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원유는 초연에게 말했습니다. 초연,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오. 그대는 나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고 있소. 초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도령님께서 배우고자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옵니다. 며칠 뒤 원유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을 닫고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지요. 낡은 서랍을 열었는데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막내 원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지요.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막내야, 이 편지를 읽을 무렵이면 너는 분명 서운해하고 있을 것이다. 형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고 너에게는 초연 하나만 남겼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비는 너를 가장 아낀다. 너는 영민하고 마음이 온화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이 부족하구나.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초연은 내가 아는 이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녀는 천한 신분이지만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내가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도움이 컸다. 너는 초연 곁에서 사람을 아는 법을 배워라. 신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 배워라. 그것을 배우고 나면 너는 진정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평생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비가 너에게 준 것은 가장 큰 유산이니라. 원유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것이었지요. 땅도 재산도 아닌 진정한 스승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원유는 그날 밤 초연을 불렀습니다. 초연, 나는 그동안 그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소. 하녀라는 신분만 보고 그대의 진가를 몰랐소. 이제야 아버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소.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유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그대에게 더 많이 배우고 싶소. 그대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나는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소. 초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도령님께서 그리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제가 아는 바를 모두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 뒤로 원윤과 초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윤은 초연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하인들이 불만을 품는지, 왜 소작인들이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문을 잘 이끌 수 있는지 물었지요. 초연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현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소작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보여주었지요. 원유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막내가 점점 가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지요.
막내 도령이 하녀의 말만 듣고 행동한다니 가문의 채통이 말이 아니다. 저 초연이라는 것이 막내를 조종하는 게 분명하다. 저것을 내쫓아야 한다. 형들은 가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초연을 내쫓자는 것이었지요. 원유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형님들, 초연은 우리 가문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아버님께서도 그녀를 신임하셨소. 신임? 그저 하녀일 뿐이다. 내가 하녀에게 홀린 것이다. 큰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 여자의 말에 넘어간 것이다. 정신 차려라. 원유는 참을 수 없었.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형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초연은 하녀가 아니라 이 가문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편지를 읽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신분은 신분이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고을의 유지들까지 참석하는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씨 가문의 운영 방식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였지요. 형들은 초연을 내쫓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문을 운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원유는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초연이 도와준 자료였지요. 지난 10년간 초연이 해결한 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장부 정리, 분쟁 조정, 흉년 대비, 하인 관리까지 초연이 해낸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을 지탱해 온 힘이었습니다. 유지들은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초연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가문의 실무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원 대감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었고 가문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조용히 해결해 온 공로자였지요. 한 유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랍소. 신분이 낮다 해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다른 유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 대감께서 막내 도령에게 그녀를 맡긴 것은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요. 형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유지들의 의견도 원윤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물러섰고 초연은 정식으로 원씨 가문의 살림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원윤은 가문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작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지요. 원씨 가문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공정하고 덕 있는 가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가 활짝 핀 정원에서 원윤과 초연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지요. 원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연, 나는 그대에게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소. 신분이 무엇이겠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있소. 초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님께서 그리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도령님은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그대에게서 배웠을 뿐이요.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책 속에만 갇힌 선비로 남았을 것이요. 두 사람은 신분을 넘어 서로에게서 가치를 발견한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원유는 초연 덕분에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 배웠고, 초연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지요.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발치에 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원윤과 초연의 이야기는 영남 지방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신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